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내가 평생 모은 돈, 과연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까? 지금부터라도 뭘 준비해야 자식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노후는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지켜주는 건 결국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생활비입니다. 여러분, 2024년 기준으로 60대 이상,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300만 원을 넘습니다. 평균 수명이 85세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퇴직 후 35년을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300만 원도 빠듯하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66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나머지 230만 원을 매달 어디서 어떻게 메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어떤 분은 이제 와서 뭘 더 준비하겠냐며 한숨을 쉬시고, 또 어떤 분은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냐라며 억울해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오히려 가장 빠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 35년을 위해 300만 원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금부터 20분 동안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를 다짐해도 막상 손에 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죠. 퇴직금이 평균적으로 1억에서 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큰 돈처럼 느껴지지만 앞으로 30년, 40년을 버텨야 할 종잣돈이라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우리 자산의 70% 이상이 집 한 채에 묶여 있죠. 매달 생활비를 주지 않는 자산에만 모든 것을 걸어둔 채로 말이죠.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이 고민이 사실 우리를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돈의 현주소를 정확히 살펴보는 게 첫걸음입니다. 부동산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이 돈을 나눠서 생활비를 만들어낼 방법을 차근차근 찾아가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돈이 잠자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노후의 든든한 생활비가 되도록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딱 하나로 좁혀집니다. 내가 매달 쓸 수 있는 300만 원,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나 부동산을 쥐고 계셔도 정작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는 한숨 쉴 정도로 부족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 소득의 4대 파이프라인부터 차근차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노후 소득의 4대 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임대소득, 그리고 개인연금입니다. 이 네 가지가 서로 다른 파이프라인처럼 연결돼야 혹시 한 군데서 문제가 생겨도 생활비가 끊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네 가지 중 한두 가지는 아예 없거나 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은 직장을 오래 다닌 분들도 없거나 아주 적은 경우가 흔하고, 임대소득은 말 그대로 집이 있어야 가능한 수입입니다. 현실적으로 집 한 채만 있는 경우도 많으시죠. 결국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나머지는 개인연금이나 적립식 투자로 메워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4대 축을 어떻게 채워갈 수 있을지, 특히 개인연금 안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고 왜 달러로 받는 개인연금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 주목받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풀어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왜 하필 달러 연금이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기축통화입니다. 우리 원화는 환율과 세계 경제의 변동에 늘 휘청거리지만 달러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입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해질 때마다 오히려 달러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여러분이 노후를 맞이하는 60대, 70대 이후에는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나 물가 폭등이 큰 타격이 되죠. 그럴 때 달러로 받는 연금은 생활비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어막이 됩니다. 달러 연금은 매년 달러로 생활비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원화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치솟아도 달러로 받는 연금은 그 영향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처럼 달러 연금은 단순한 연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물가 방어, 환율 방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후에 안정된 생활비를 만들어주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큰 그림이라면 이제부터는 달러 연금의 핵심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어떤 장점을 누릴 수 있는지 더 이상 어렵다고 느끼지 않도록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달러 연금의 5가지 핵심,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이 원화로 넣은 돈이 달러로 적립되고 달러로 연금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원화 환산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솔직히 세계 경제의 큰 파도에 따라 늘 출렁거립니다. 그런데도 매달 달러로 생활비를 받게 되면 그 가치가 훨씬 안정적으로 지켜지죠. 물가가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져도 달러로 받으면 생활비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입니다. 여러분, 연금을 받으면서 세금까지 떼어가면 참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쓸 수 있는 실제 금액입니다. 달러 연금 상품 중에는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 없이 1억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분들은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도 덜 수 있고 실제로 손에 쥐는 생활비가 더 많아지는 거죠. 이건 단순한 달러 환산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세 번째는 확정금리 보장입니다. 요즘은 금리 흐름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조금씩 낮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언제든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달러 연금 중에는 5년, 10년 동안 가입할 때 정해진 금리를 그대로 보장해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생활비가 줄어들 걱정을 덜어주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노후 소득은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중도 해지나 추가 납입의 유연성입니다. 여러분, 돈이란 게 언제나 예상대로만 굴러가진 않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질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여유가 생기면 더 넣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달러 연금은 중도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상품도 있고 또 마음이 바뀌거나 여유가 생기면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노후에도 돈이 묶여서 발목 잡히는 불안을 덜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달러 연금이라도 운용하는 회사가 불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력 비율, 바로 KICS를 꼭 보셔야 합니다. 매트라이프라는 미국 보험사의 경우 이 비율이 무려 356%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생명보험사 비율이 181%밖에 안 되는데 그 2배를 넘는 수치라는 건 정말 드물고도 든든한 안전망이죠. 쉽게 말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연금을 약속대로 꼭꼭 지급할 수 있는 힘이 그만큼 더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달러 연금은 단순한 해외 투자가 아닙니다. 내 생활비를 달러라는 안전한 통화로 받는 방식, 그리고 세금과 금리, 중도 인출, 회사의 건전성까지 모두를 다 챙길 수 있는 솔루션이자 노후를 현실적으로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후반에 1억 3천만 원 정도를 달러 연금에 넣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60세부터 매년 8,4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걸 월로 계산해보면 딱 90만 원 가까운 돈이 매달 통장에 꽂히는 셈이죠. 여러분, 이 90만 원이 바로 내 노후 생활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달러 연금의 힘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숫자로 확인하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든든하네 하고 마음이 놓이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퇴직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하고 자신감을 가지시기도 하죠. 사실 퇴직금이나 모아둔 돈으로 이 정도 현금 흐름을 매달 만들어낸다는 게 예적금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달러 연금이 주는 현실적이고 꾸준한 생활비를 하나의 옵션으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좋아. 달러 연금의 힘도 알았고 실제로 받는 사례도 봤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 하고 말이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달러 연금은 모든 보험사에서 다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달러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는 매트라이프 생명, AIA 생명, 그리고 KB라이프 생명, 이렇게 딱 3곳뿐입니다. 특히 매트라이프 생명은 미국계 보험사이면서 달러 기반 채권과 현금성 자산을 글로벌 규모로 운용하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서 달러 연금을 가장 전문적으로 설계해온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지금 여력 비율이 업계 평균의 2배를 넘는 356%라는 안정성 지표도 이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매트라이프만이 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AIA나 KB라이프 생명도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지니고 있으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내 국민연금, 퇴직연금, 생활비 상황을 정확히 점검해보고 어느 상품이 나에게 가장 든든한 생활비 파이프라인이 될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죠. 보통 이 과정은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입 전에는 확정금리형인지, 변동금리형인지, 중도 인출이나 추가 납입 옵션이 있는지 이런 디테일까지 전부 살펴봐야 하니까요. 특히 퇴직금을 한 번에 넣으려는 경우라면 내가 기대하는 생활비 흐름이 정말 나올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으로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퇴직금 1억 정도만 있어도 국민연금과 달러연금을 함께 설계하면 매달 300만 원의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훨씬 커지실 겁니다. 가입 후에도 매년 달러 수령액과 금리 환율 상황을 함께 점검하면서 필요할 땐 추가 납입이나 일부 인출을 통해 내 생활비 설계를 다시 짜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달러 연금은 단순히 가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노후를 오랫동안 지켜주는 든든한 반려 통장 같은 존재가 되어줄 겁니다. 결국 여러분, 달러 연금, 나도 준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품고 계시다면 매트라이프 같은 보험사의 공식 채널이나 금융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 상담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달러 연금만으로도 노후 생활비의 큰 축을 채울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끝은 아닙니다. 혹시 달러 연금 말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쌓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궁금하셨을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노후 생활비를 보충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적립식 투자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의 병행 설계, 그리고 혹시 내 집 한 채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주택연금까지입니다. 먼저 적립식 투자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아마 적립식 투자? 그게 뭔데? 괜히 위험한 거 아니야? 하고 걱정부터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라고 하면 어렵게만 들리셨던 분들을 위해 정말 쉽게 처음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먼저 적립식 투자가 뭔지부터 짚어보죠. 적립식 투자는 말 그대로 매달 일정한 돈을 적금처럼 모으되 그 돈을 펀드나 ETF 같은 투자 상품을 사는 데 쓰는 방식입니다. 적금처럼 차곡차곡 하지만 예금이 아니라 투자 상품을 사 모으는 거죠. 큰 돈을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매달 소액씩 모아가니 내 돈이 사라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도 덜합니다. 그럼 이 투자 상품들은 뭔가요? 펀드.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전문가가 대신 주식 채권 등에 분산해서 투자해주는 상품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주식을 고를 필요가 없어서 나는 잘 몰라도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ETF, 상장지수 펀드, 펀드처럼 여러 주식 채권을 담되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돼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를 사면 미국 대표 기업 500개의 주식을 한꺼번에 담는 것과 같아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매수 매도가 가능하니 훨씬 자유롭습니다. 가입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요즘은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같은 증권사 앱에서 계좌를 10분 만에 만들 수 있어요. 계좌가 생기면 펀드, ETF 메뉴를 눌러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고 매달 투자 금액을 정해두고 자동이체만 걸어두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럼 도대체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궁금하시죠?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씩 20년간 ETF를 꾸준히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평균 6% 수익률만 잡아도 20년 뒤엔 1억 4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월 30만 원씩만 모아도 20년 뒤엔 내 노후 생활비를 매달 60만 원씩 보충해주는 수준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건 단순 계산이고 실제 시장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지만 20에서 30년 긴 호흡으로 보면 대부분 상승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립식 투자를 통해 틈새 생활비를 보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노후 생활비의 4대 축, 국민연금, 퇴직연금, 적립식 투자, 그리고 주택연금이죠. 퇴직연금 이야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퇴직연금이란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연금처럼 쪼개서 받거나 금융상품으로 굴려서 더 키우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DC형, 확정기여형이나 DB형, 확정급여형으로 운영하는데 퇴직 후에도 개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특히 은퇴를 앞두신 분들에게 절세와 노후 생활비 마련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1억 정도 받았을 때 이 돈을 IRP로 굴려두면
세금을 아끼면서도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5세 이후부터는 매달 연금처럼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퇴직연금이 생활비 통장이 되어주는 겁니다. 주택연금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생활비가 부족해질까봐 불안하다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럴 때 주택연금이 든든한 선택지가 됩니다. 주택연금은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에서 운영하는 상품인데 소유권은 그대로 본인 명의로 유지되면서 집에 계속 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고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는 집을 팔지 않고도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죠. 생활비로 받는 금액은 집가, 나이 등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에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신 70세 분이라면 월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주택연금은 평생 지급입니다. 살아계신 동안은 계속 받을 수 있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배우자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내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어서 답답하다 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방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월 66만 원 정도 기본적인 생활비에 기둥을 세운다. 이 퇴직연금 IRP나 DC형 등은 퇴직금을 쪼개서 매달 월급처럼 받는 생활비 통장이다. 이 적립식 투자펀드 ETF는 내 생활비의 틈새를 채워주는 벽돌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주택연금은 내 집 한 채를 지키면서도 평생 쓸 수 있는 주택 기반 생활비 파이프라인이다. 그리고 달러연금은 환율, 물가 위기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방어막이자 반려통장이다. 이렇게 기둥과 벽돌, 지붕, 방어막까지 다 갖춰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월 300만 원 생활비를 현실로 만드는 내 맞춤형 연금 전략이 완성됩니다. 사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4대 축과 달러 연금까지 함께 쓰면 혹시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겨도 생활비가 끊기지 않는 든든한 연금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알았다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상황을 하나씩 정리해보고 어떤 파이프라인을 먼저 세우고 어떤 벽돌을 쌓고 어떤 방어막을 둘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혹시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절대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 상담이나 금융기관 창구를 찾아서 내 연금, 투자, 주택 상황까지 꼼꼼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혼자서는 막막해도 함께라면 훨씬 수월하게 그리고 든든하게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300만 원 생활비 그리고 내 노후를 지켜줄 튼튼한 연금 건물의 첫 벽돌을 오늘부터 다시 쌓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노후 준비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카톡을 보냈는데 읽지도 않아요. 하루 이틀. 그 사람은 내 톡을 아예 안 봅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뭔 일 있나? 혹시 나한테 실망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데 웃긴 건요. SNS는 잘만 해요. 페이스북, 밴드,
댓글엔 활발하게 살아 있습니다. 나한텐 없는 사람처럼 굴면서 세상과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읽고도 답장이 없죠. 몇 시간 뒤에야 이응키읔. 그마저도 없는 날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에이, 나이 먹고 뭘 이런 걸로 상처야? 근데요, 여러분. 답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겐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그 답장 하나에 담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과 왜 그런 사람과는 엮이면 안 되는지 심리학과 실제 사례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십. 그건 침묵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경숙 씨는 올해 64입니다. 몇 달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영희 씨를 만났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친한 친구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말도 잘 통하고 밥도 같이 먹고 사진도 찍고 마치 옛 정이 되살아나는 듯 했죠. 모임이 끝날 즈음 영희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연락 자주 하면서 지내자. 경수가. 옛 친구가 최고야.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경숙 씨는 조심스럽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날 정말 반가웠어. 영희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했네. 읽음 표시 바로 떴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10분, 1시간, 하루, 이틀. 완전한 무응답. 처음엔 바쁘겠거니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사흘 뒤 우연히 페이스북을 봤습니다. 영희 씨가 또 다른 동창들과 만난 사진을 여러 장 올려놨더랍니다. 밝게 웃고 있는 모습. 댓글엔 빠르게 반응도 잘하고 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그냥 확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내 톡은 읽고도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저렇게 잘 지내네. 경숙 씨는 조용히 카톡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날의 웃음도 추억도 함께 지웠습니다. 읽고도 아무 말 없는 사람. 그건 바빠서가 아닙니다. 말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침묵입니다. 넌 내 시간 속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야. 이걸 조용히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선택적 무시라고 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관계를 선별하고 말을 아끼는 척하며 상대방을 혼자 기다리게 만드는 전략이죠. 하지만 그 기다림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들이댄 걸까? 내가 괜히 먼저 연락했나? 이렇게요. 미국 심리학자 아이젠버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나 무응답 상황은 뇌의 통증 영역을 자극한다.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읽고 무시당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거절당한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침묵이 반복될수록 자존감은 무너지고 감정은 애매한 관계에 묶인 채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거절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가장 나쁜 상상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더는 그런 침묵 앞에서 내가 잘못했나? 내가 이상한가?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따뜻한 마음을 전했을 때 그걸 가볍게 넘긴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늘 늦는 답장. 당신을 시험하는 겁니다. 민정 씨는 63세입니다. 요즘 문화센터에서 취미로 수채화를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 알게 된 분 중에 참 편안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에 앉은 은숙 씨. 말도 잘 통하고 집도 근처고 수업 끝나고 같이 밥도 몇 번 먹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락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민정 씨가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이번 토요일 전시회 가볼 건데 혹시 같이 가실래요? 읽음은 떴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한참 뒤 밤 10시쯤 이렇게 옵니다. 아, 미안요. 그날 가족 약속 있어서요. 다음에 봐요. 뭔가 이상했지만 넘겼습니다. 며칠 뒤엔 은숙 씨가 먼저 톡을 보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점심 어때요? 그래서 민정 씨가 시간 맞춰보며 답장을 했죠. 그런데 또 답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야 어제 일이 있어서 못 봤어요. 다음에 다시 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항상 내가 먼저, 항상 내가 기다리는 입장. 그리고 늘 은숙 씨의 톡은 늦고 애매하고 결국 만남은 매번 미뤄지고 끝이 납니다. 이런 관계의 핵심은 시간의 주도권입니다. 답장을 늦게 한다는 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를 기다리게 만드는 힘을 이용해 자기 페이스를 강요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 주도권 조절이라 부릅니다. 즉, 답장을 늦게 보내는 사람은 관계를 자기 위주로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은 전혀 몰라도 상대방은 계속 애매한 거리 안에서 헷갈리고 기다리며 마음이 소모되죠.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은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과 감정 반응을 실험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이 중요한 사람에게 톡을 보낸 뒤 1분 안에 답장 받았을 때, 3시간 뒤에 받았을 때, 하루 뒤에 받았을 때 스트레스 지수와 뇌파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했죠. 결과는 뚜렷했습니다. 답장이 늦을수록 스트레스 수치는 올라갔고 자기 평가 점수는 낮아졌습니다. 특히 상대가 중요한 사람일수록 나에 대한 감정이 식은 걸까? 내가 의미 없는 사람이 된 건가? 하는 의심과 불안이 깊어졌습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건 일이 아니라 끝없는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마음을 조금씩 깎아내는 감정 소모입니다. 답장을 늦게 하는 사람, 그건 내가 바쁘다는 뜻이 아니라 넌 지금 당장 응답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걸 반복해서 겪다 보면 자꾸 내가 초조해지고 혼자 의미를 만들고 혼자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늘 내가 먼저 묻고 늘 내가 기다리고 늘 내가 감정 정리를 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무심함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소중합니다. 더는 기다리는 쪽에 익숙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3번째, 카톡을 아예 안 읽는 사람. 영자 씨는 올해 67세입니다. 같은 구청 문화센터에서 함께 바느질 수업을 듣던 미자 씨와 몇 달간 친하게 지냈습니다. 둘이 참 잘 맞았죠. 같이 장도 보고 간단한 반찬도 나눠 먹고 집 근처 카페에서 차도 자주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톡을 보내면 답이 안 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며칠 뒤에야 요즘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얘기하자. 그렇게 옵니다. 그러다 또 며칠 후 이번 주에 차 한잔 어때? 라는 톡을 보냈더니 이번엔 아예 읽지도 않습니다. 이틀, 사흘 읽음 표시조차 없습니다. 영자 씨는 전화라도 해볼까? 하다가 괜히 내가 조급한 것 같아 참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뒤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고 미자 씨가 다른 친구들과 놀러 간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싸해졌습니다. 나랑은 거리를 두고 싶은 거구나. 근데 그 말은 안 하는구나. 그 후 영자 씨는 연락하지 않았고 미자 씨도 끝내 먼저 연락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유형이 더 고약한 이유는 끊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읽지 않고 나중에 본다는 말은 사실상
지금은 널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거절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기다리고 더 조심하게 되고 혼자 관계를 이어가려 하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회피적 분리 전략이라 부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만 직접 말하긴 불편하니 시간을 끌고 흐리게 만들며 상대가 먼저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영국 UCL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명확하게 거절당한 경우보다 계속 애매하게 끌리는 상태가 사람의 자존감에 더 큰 타격을 준다. 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으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 기다린 시간만큼 더 큰 자책이 따라옵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거절보다 모호함에 더 쉽게 무너진다. 왜냐하면 거절은 상처고 모호함은 상처와 희망을 동시에 주기 때문이다. 연락을 아예 끊지는 않지만 계속 미루고 피하는 사람. 그건 이미 관계를 서서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침묵은 착한 배려가 아니라 당신에게 떠넘긴 책임입니다. 내가 먼저 끝내는 건 미안하니까 내가 알아서 물러나 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읽지 않는 것도 선택이고 답하지 않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그 침묵에 계속 의미를 부여하며 혼자 설명 붙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툭툭 던지는 답장. 관계는 계속되지만 마음은 계속 닳습니다. 정옥 씨는 65세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알게 된 선희 씨와 몇 년째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같이 찬양대도 하고 식사도 몇 번 했고 명절 전엔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딱히 깊진 않아도 마음 가는 관계였죠. 어느 날 정옥 씨가 마음이 허전해서 카톡을 보냅니다. 오늘따라 사람이 왜 이렇게 그리운지 모르겠네. 선희 씨는 잘 지내죠? 그랬더니 30분쯤 뒤에 이응이응. 딱 두 글자. 표정도 감정도 없는 답장. 며칠 뒤에도 지난번에 말한 그 영화 보셨어요? 라고 보냈더니 이번엔 아직 끝. 어떻게 지내는지, 뭐 하고 있는지 한마디 묻는 법도 없습니다. 정옥 씨는 점점 내가 말을 거는 이유가 뭐였지? 나 혼자 벽에 대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 싶어졌습니다. 답장은 옵니다. 그런데 매번 툭, 툭 던지는 돌멩이 같은 말들.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림창 하나 처리하는 느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끊을 정도로 나쁘진 않은데 계속할 만큼 따뜻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항상 대답은 짧고 질문은 없고 관심도 없어 보이고 톡 자체가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유형은 상대에게 감정적 공백만 남깁니다. 상대는 헷갈립니다. 이 사람 나랑 계속 지내고 싶은 걸까? 내가 너무 의미를 두는 건가?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적 기피 행동이라 부릅니다. 표면적으로 관계는 유지하지만 감정의 교류는 철저히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될수록 내 쪽에서만 감정을 소비하게 되고 관계의 온도는 점점 미지근한 상처가 됩니다. 미국 M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는 정서 없는 문자 메시지가 대화 상대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주는가를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답장 자체는 받았지만 감정 표현 없는 반응이 반복되면 상대는 대화 자체를 거절당한 느낌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외롭고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레바논 시인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에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다. 우리는 그 짧은 말 속에서 상대가 내 마음을 외면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더 서운하고 더 공허해지는 겁니다. 툭툭 던지는 답장.
그건 말은 했다는 책임만 지겠다는 겁니다. 소통이 아니라 처리인 거죠.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계속해도 내 마음만 허전하고 혼자만 안부를 묻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답장은 온다고 다 관심이 아닙니다. 그 안에 마음이 없다면 그건 그냥 배설일 뿐입니다. 더는 건성의 말에 진심을 쏟지 마세요. 그 사람의 짧은 말보다 여러분의 깊은 마음이 훨씬 귀합니다. 5번째,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평생 연락 없는 사람. 그건 우정이 아닙니다. 순애 씨는 68세입니다. 아주 오래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정자 씨. 같이 직장 다니던 시절부터 결혼, 육아, 퇴직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해왔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연락 안 하면 이 사람은 나한테 연락한 적이 있었나? 순애 씨는 매번 밥 한번 먹자. 잘 지내지? 건강검진 받았다고 했지. 결과는 어때? 늘 먼저 톡을 보냈습니다. 그럼 정자 씨는 응, 괜찮아. 조만간 보자. 다음에 시간 될 때 연락할게. 그런 말만 남기고 또 조용해졌죠. 정작 약속을 잡는 것도, 먼저 안부를 묻는 것도 항상 순애 씨였습니다. 어느 날 순애 씨는 일부러 먼저 연락을 안 해봤습니다. 이번엔 좀 지켜보자고. 정자 씨가 날 생각하면 언젠가 연락하겠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알게 된 겁니다. 이 관계는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관계였다는 걸. 사람은요, 그냥 멀어진 관계보다 일방적으로 매달려온 관계에서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관계. 사실은 그 사람에겐 내가 습관처럼 주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단방향 유지라고 합니다.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한쪽만 계속 노력하고 다른 한쪽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구조입니다. 이게 오래되면요, 상대는 점점 더 무심해지고 나는 점점 더 서운해집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함을 말할 상대가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아무 문제 없다고 느끼고 있으니까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실험에 따르면 관계 유지 노력의 방향성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 상대방의 무관심보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더 큰 정서 소진을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상대의 무반응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내가 왜 이 관계를 혼자 끌어왔지? 하는 후회라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루타르코스는 말했습니다. 우정을 이어가려면 두 사람이 노력해야 한다. 한 사람이 계속 손을 내밀면 그건 악수가 아니라 손 내민 채 멈춰 있는 외로움이다. 나라도 연락 안 하면 평생 연락 없을 사람. 그건 친구가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지켜온 관계의 습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아마 당신이 옆에 있어주는 걸 편하고 익숙하게 여겼을 뿐 그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었는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을 겁니다. 늘 받아왔기에 고마운 줄도 미안한 줄도 몰랐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진 마세요. 그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 당신은 그 안에서도 진심을 지키려 애쓴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관계는 누가 먼저 연락했느냐보다 서로가 자주 떠올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내가 떠오르는 사람, 나를 먼저 찾는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오래 손 내밀어 오셨다면 그 손, 이제는 나를 위해 감싸 안아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카톡으로 정말 따뜻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사실 요즘은 직접 얼굴을 자주 보지 않아도 카톡 하나로도 그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카톡이 생기고 나서 카톡 매너라는 말까지 생긴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보다 더 빠르고
더 날카롭게 그 사람의 본심을 보여주는 게 바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이니까요. 첫 번째, 늦게 답장해도 반드시 미안해요 한마디가 있는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은 답장을 늦게 하더라도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답이 늦었죠? 미안해요. 지금에서야 봤어요. 기다리게 했네요. 이 짧은 한 줄, 바로 이게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서운했던 건 답장이 늦은 시간이 아니라 그 늦음에 아무 말도 없던 무심함이었습니다. 은정 씨는 61세, 예전에 일하던 동료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카톡을 보냈는데 이틀 뒤에야 답장이 왔죠. 하지만 그 톡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은정 씨, 답이 너무 늦었죠? 그새 바빴네요. 정말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서운함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내 마음을 생각해주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아직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한 건 긴 말도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딱 그 한 줄. 미안해요.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관계 만족도는 응답의 속도보다 응답의 진정성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답장이 늦을 수는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바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늦음을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관계에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독일 철학자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 한마디는 1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신뢰를 만든다. 늦게 답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늦음까지 마음으로 감싸주는 사람은 정말 귀합니다. 두 번째, 내 말에 반응해주는 사람은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카톡으로 나눈 대화 속에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진심으로 바라보는지가 드러납니다. 정말 따뜻한 사람은요, 내가 보낸 말에 제대로 반응해줍니다. 내용을 건너뛰지 않고 그 안에서 공감하거나 웃고 되묻고 감정을 나누려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병원 다녀왔어요 라는 말에 병원? 어디 안 좋으셨어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죠. 바로 여기서 대화인지 벽인지가 갈립니다. 선미 씨는 62세입니다. 최근에 무릎이 안 좋아 병원에 다녀왔는데 문득 생각난 친구가 있어 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무릎 주사 맞고 왔어. 괜히 나이 들었단 생각 드네. 그러자 친구는 바로 답장했습니다. 헉, 주사까지 많이 아팠겠다. 그래도 잘했어. 좀 나아졌어? 나는 지난달엔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했잖아. 몸 얘기 나오면 공감 100이야. 그 대화 하나로 선미 씨는 울컥했습니다. 단순한 병원 얘기가 아니라 나를 제대로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절반으로 줄어든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진짜 공감은 상대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 반응은 상대에게 나는 지금 이 관계 안에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신호다. 즉, 내 말에 반응해주는 사람은 단순히 답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함께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드 보부아르는 말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존재를 확인해주는 일이다. 무심한 대답은 존재를 흐리게 만든다. 따뜻한 사람은요, 내 말 속에서 나를 보고 그 말에 반응하며 마음을 함께 움직입니다. 그 사람과 나눈 대화는 한 줄이라도 생생하고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을 선물해 줍니다. 세 번째, 대화를 이어가려는 사람. 그 마음은 머무르고 싶다는 뜻입니다. 따뜻한 사람은요, 대화를 종료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려 합니다. 네 하고 툭 끊지 않고 그건 어땠어요? 요즘은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덧붙여도
그건 마음이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건 글을 잘 쓰고 못 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로 흔적을 남깁니다. 미정 씨는 60세, 딸과 함께 사는 이웃 아주머니와 마음이 잘 맞아 종종 톡을 주고받았는데요. 하루는 미정 씨가 어제는 우리 딸이 늦게 들어와서 걱정했네요. 요즘 애들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웃 아주머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휴, 그러셨구나. 요즘 애들 참 속 깊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말도 없죠. 따님은 요즘 무슨 고민 있으신가 봐요? 그 말 하나에 미정 씨는 이 사람은 내 얘기를 흘려듣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딸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었고 그 대화는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말했습니다. 관계는 질문으로 살아있고 침묵은 종종 감정에 닫힌 문이다. 말을 이어가려는 노력은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난 지금 너와 연결되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대화를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어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를 다르게 합니다. 그 한마디로 우리는 느낍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와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대화 속에서 우리는 위로받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대화의 끝에서 인사를 남기는 사람. 그 마음은 여운으로 남습니다. 톡을 주고받다가 대화가 슬슬 끝나갈 때 아무 말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읽고도 조용히 닫는 사람, 답장이 뚝 끊기는 사람. 그런데요, 정말 따뜻한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당신과의 대화가 소중했다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럼 맛있는 점심 드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눠요. 이 짧은 말 한 줄이 톡창 너머의 공기를 다르게 만듭니다. 진숙 씨는 64세입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새로 알게 된 지숙 씨와 가끔 톡을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이렇게 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진숙 씨, 어제 말씀하신 떡볶이집 저도 가봤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지숙 씨, 그쵸? 저도 어제 또 갔다 왔어요. 히읗. 이제 단골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지숙 씨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웃을 일 많은 하루 되시길 바라요. 톡 나눠서 기분 좋았어요. 그 한 줄에 진숙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이 남긴 온기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그의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대화의 첫인상보다 마지막 말투에 더 깊은 감정을 남긴다. 즉, 마무리를 예의 있게 하는 사람은 상대의 기억에 좋은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거칠애가 아니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이며 작은 예의가 만들어내는 진짜 따뜻함입니다. 로마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품을 가장 분명히 드러낸다. 톡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끝내느냐에는 그 사람의 배려가 담깁니다. 따뜻한 사람은 대화의 마지막에 예의가 아니라 진심을 남깁니다. 그 한 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이 관계가 위로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인지 구별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카톡 답장이 늦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그 짧은 메시지 속에 숨어있는 진짜 따뜻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너무 오래 애쓰고 기다리고 말없이 마음을 건넸던 기억을 하나쯤은 품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속 누군가가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마음에 걸리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버텨온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였던 관계, 기다리는 게 익숙했던 하루들, 그 안에서 무너졌던 마음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은 나를 돌아보고 조금은 사람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셨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당신은 내 마음을 지키는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기다리게 하는 사람보다 내 마음을 먼저 찾아주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이 외롭지 않고 따뜻함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아휴, 이걸 또 싸주셨네. 진짜 먹을 사람 없다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그 말 끝에는 짜증과 미안함이 섞여 있습니다. 잠시 후 반찬통이 봉투 속으로 들어갑니다. 김치 국물이 흘러내리고 붉은 얼룩이 번집니다. 그녀는 그걸 잠깐 바라보다가 그대로 봉투를 묶습니다. 쓰레기통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납니다. 탁! 그 소리 하나가 마음을 쳐냅니다. 죄송해요. 그녀가 작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본인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밤 멀리 다른 집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조용히 천장을 보고 계십니다. 맛있게 먹었을까? 냉장고엔 잘 넣었을까? 하지만 그 사랑은 이미 쓰레기통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사랑이었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정성껏 담은 마음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랑이 왜 짐이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사랑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지.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반찬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다 먹었네. 입에 잘 맞았구나. 그 말 속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깨끗이 씻긴 통을 손끝으로 어루만집니다. 이번엔 뭘 해줄까? 멸치볶음도 좋고 단호박조림도 좋지. 이게 다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또 이거야? 냉장고를 여니 고등어조림, 간장게장, 멸치볶음 모두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뿐이었습니다. 아이도 못 먹고 자기도 입에 안 맞습니다. 결국 또 버리겠네. 그녀는 반찬통을 꺼내다가 그냥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며느리의 하루는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엔 아이 어린이집, 낮엔 회사, 저녁엔 설거지. 그 와중에 시어머니 전화가 옵니다. 이번엔 간장게장 해놨다. 내 남편 좋아하잖아. 그 말이 꼭 돌처럼 가슴에 떨어집니다. 남편은 요즘 회식이 잦습니다. 퇴근이 늦고 밥도 대충 먹습니다. 결국 반찬은 손도 대지 않은 채 냉장고에 남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걸 또 버려야 하나? 음식 냄새가 아니라 미안함이 코끝을 찌릅니다. 그래요, 남편은 좋아하죠. 근데 전 매일 치우고 버리느라 힘들어요. 그 말이 목끝까지 차오르지만 결국 감사합니다, 어머니. 짧게 대답합니다. 그 시각 어머니는 깨끗한 반찬통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살림 잘해. 깨끗하게 씻어놨네.
그리고 다시 재료를 씻습니다. 손끝이 아려도 그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엔 조금 덜 해야지 생각하지만 손은 또 많아집니다. 회식 많다니까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반찬을 한 통, 또 한 통 채워 넣습니다. 한쪽은 정성이라 믿고 다른 한쪽은 부담이라 느낍니다. 사랑은 여전하지만 그 온도는 달라졌습니다.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시죠? 누군가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또 누군가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이 장면을 수십 번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어머니는 내가 아니면 누가 챙겨주겠어라는 마음으로, 며느리는 이젠 좀 그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사랑을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려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지쳐버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기다림이 사라지자 감사도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기다림이 사랑이었습니다. 편지를 붙이면 며칠을 기다렸고 전화 한 통 하려면 공중전화줄에 서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빨라졌습니다. 필요하면 핸드폰 터치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런데 빠름은 편리함을 주지만 감사의 깊이는 빼앗아 갑니다. 요즘 부모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탁이 오기도 전에 미리 움직입니다. 혹시 힘들까봐, 혹시 먹을 게 없을까봐. 그런데요, 그 혹시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혹시를 앞세운 행동은 상대의 선택권을 빼앗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탁한 적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지? 부모 입장에선 사랑인데 자식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사랑은 기다릴 때 커지고 빨라질수록 작아집니다. 기다림은 비워두는 사랑이고 비워둬야 상대가 들어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결국 감사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많을수록 오히려 외로워졌습니다. 당신 세대의 사랑은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입에 밥을 넣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자식의 모든 걸 대신해주는 게 부모의 의무였습니다. 그게 당연했고 자랑이었죠. 그런데 그 정성이 쌓일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즘 세상은 주는 사람보다 거리 둘 줄 아는 사람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예전엔 이만큼 해줬다가 사랑의 증거였지만 지금은 이만큼 참아줬다가 관계의 품격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말합니다. 엄마,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서운해서 마음이 쿡 찔립니다. 내가 해주는 게 뭐가 문제야? 싶지만 그 한마디 속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엄마, 이제 제 인생은 제 손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걸 모르면 사랑이 독이 됩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이 상대의 자유를 빼앗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엄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그 말 한마디에 수십 년 쌓은 정성이 무너집니다. 사랑은 여전한데 그 사랑이 더 이상 환영받지 않을 때, 그때 부모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세 번째, 사랑이 보살핌에서 통제로 변했습니다. 사랑은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나치면 상대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는 욕심으로 변합니다. 그건 내가 다 해봐서 알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다 겪어봤잖아. 이런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내가 옳고 너는 모른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통제의 언어입니다. 요즘 자식들은요, 이 말 한마디면 마음을 닫습니다. 엄마, 제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세대의 단절입니다. 부모는 내가 더 살아봐서 아는데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세상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조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존중을 원합니다. 당신의 말이 아무리 옳아도 그들의 인생은 당신의 답안지로는 풀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르면 사랑이 칼이 됩니다.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라 지켜주려던 마음이 결국 상처가 됩니다. 네 번째, 사랑이 전부가 되면서 나 자신이 사라졌습니다. 자식을 위해 산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내 생각보다 자식 걱정이 먼저 떠오르고, 자식 일정이 내 일정보다 앞서고, 자식이 잘 살면 행복하고, 자식이 한숨 쉬면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내가 줘야만 존재의 의미가 생기고, 그들이 받지 않으면 내 하루가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자식이 괜찮다고 말해도 괜히 서운해집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아서. 그건 사랑의 끝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린 시작입니다. 사랑이 많을수록 내 인생이 비어버린다면 그건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목적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마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서로의 공간 안에서 숨 쉴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사랑이 왜 짐이 되어버렸는지의 진짜 이유입니다.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식이 낡았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이 짐이 아니라 다시 따뜻한 위로가 되려면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까요? 그 해답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마음의 움직임,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 마음의 방향이 당신의 사랑을 다시 통하는 사랑으로 바꿔줄 겁니다. 첫 번째, 내 하루를 먼저 채웁니다. 이제는 자식의 인생보다 내 인생의 스케줄을 먼저 세워야 할 때입니다. 자식이 주말에 올까 말까 기다리며 하루를 허공에 흘려보내지 마세요. 내가 오늘 뭘 할지, 누구를 만날지, 나를 어떻게 돌볼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게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의 균형 감각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차례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직장, 아이들 양육. 그들이 바쁜 건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지금 자기 몫의 인생을 견디고 버티고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때의 당신도 부모에게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게 냉정해서가 아니라 살아내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뿐이죠. 그러니 이제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나에게 마음을 돌려주세요. 그들의 인생을 걱정하는 대신 이제 내 인생을 계획하세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겠다. 이번 주엔 꽃시장에 가서 화분 하나를 사오겠다. 점심은 오랜 친구와 약속을 잡겠다. 그 사소한 일정들이 당신의 하루를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이제 취미를 가지세요.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되살리는 엔진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배우고, 운동을 하거나,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나로 돌아갑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새로운 취미를 가진 사람은 우울증 위험이 40% 이상 낮고 인지 기능이 30% 이상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 꽃꽂이를 해도 좋고, 산책 모임에 나가도 좋습니다. 손끝이 바쁘면 생각이 가벼워집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덜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바쁠수록 자식은 더 편안해집니다. 엄마가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확신이 그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관계의 균형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면 그들은 더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건 사랑의 역설이자 진짜 성숙입니다. 내가 바쁘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애들 생각도 줄고 그들이 연락이 없어도 덜 서운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 자식이 먼저 연락합니다. 엄마 요즘 좋아 보이네. 엄마, 이번 주에도 모임 가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건 서로에게 윈윈의 사랑법입니다. 내가 나답게 살수록 그들도 죄책감 없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다시 사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사랑은 돌봄이 아니라 에너지의 교환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채워야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랑은 더 멀리, 더 깊이 전해집니다. 그러니 이제 자식의 일정보다 내 하루를 먼저 채우세요. 그 하루가 쌓여서 당신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두 번째, 부탁받기 전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무심함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엔 그랬습니다. 자식이 말하지 않아도 미리 알아차리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춥다고 말하기 전에 내복을 꺼내고 배고프다고 하기 전에 밥을 차려놓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미리 달려갔습니다. 그게 정이었고 사랑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방식은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자식들은 말합니다. 엄마, 왜 먼저 하세요?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억울하고 서운하고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맴돕니다. 그런데요. 그 말의 진짜 뜻은 싫다가 아닙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서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허락할 때 완성된다. 부탁받기 전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자식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이젠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는 말 없는 응원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큰 전환입니다. 이제는 내가 챙겨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순간이니까요. 부탁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 처음엔 낯설고 허전할 겁니다. 주방에 앉아 있다 보면 손이 근질거리고 마트에 가면 자꾸 손이 반찬 재료로 갑니다. 이번 주엔 뭐 해줄까? 그 생각이 습관처럼 올라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아니야, 이번엔 기다려보자.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아. 그 순간 사랑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전엔 내가 사랑을 끌고 가던 관계였다면 이제는 사랑이 스스로 흘러오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엄마, 이번에 김치 좀 담가줄 수 있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통로가 다시 열린 겁니다. 당신의 사랑이 의무가 아닌 다시 선물로 돌아온 순간입니다. 그래서요. 부탁받기 전엔 움직이지 마세요. 그 기다림이 당신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세 번째, 감정을 조용히 표현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속으로 삼켜라. 참는 게 미덕이다. 그래서 서운해도 말하지 않았고 외로워도 괜히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모양을 바꿉니다. 말로 하지 않은 서운함은 표정으로 나오고 말로 풀지 않은 외로움은 짜증으로 변해 나옵니다. 결국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감정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말이 아니라 태도로요.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엄마, 왜 그렇게 날카롭게 말하세요? 아니, 나는 그냥 말한 건데 왜 그래? 이런 대화가 반복되죠. 그럴 때 필요한 건 감정을 참는 게 아니라 조용히 말하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왜 전화 안 해? 대신에,
요즘 내 목소리가 좀 그립다. 너는 항상 바쁘구나. 대신에 요즘 내가 많이 바빠 보여서 나는 조금 허전했어. 내가 나를 무시하니? 대신에 내가 한 말이 상처로 들려. 이렇게 바꾸면 신기하게도 분위기가 싸늘해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방어하지 않고 마음을 엽니다. 왜냐면 비난이 아니라 감정의 공유로 들리기 때문이죠.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용기는 마음이 약해질 때 드러난다. 감정을 조용히 표현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상대의 태도도 변합니다. 엄마, 요즘 외로우세요? 제가 이번 주엔 꼭 들를게요. 이런 따뜻한 말이 돌아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감정을 숨기는 건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었다는 걸요. 이제는 참지 말고 부드럽게 말하세요. 서운하다는 대신 외롭다로, 화난다는 대신 속상하다로. 그 한 문장이 당신의 관계를 다시 이어줍니다. 목소리의 높이가 아니라 감정의 온도가 관계를 바꿉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양보다 방향을 봅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사랑은 줄수록 깊어진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로 계산하며 살아왔습니다. 밥을 얼마나 차려줬는지, 얼마나 돈을 보탰는지, 얼마나 자주 연락했는지를 사랑의 척도로 삼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관계는 점점 멀어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랑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짐이 됩니다. 아무리 따뜻한 마음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가면 부담이 됩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미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위해 내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주고 싶은 때가 아니라 상대가 받을 수 있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바쁜 시기에 반찬을 한가득 보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쌓여가며 그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엄마가 또 이렇게 많이 보냈네. 어떡하지? 다 못 먹는데.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이번 주에 뭐 먹고 싶어? 이번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줘. 이 한마디면 됩니다. 사랑은 많이보다 맞게입니다. 때로는 밥 한 끼보다 잘 지내지? 하는 문자 한 줄이 더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물보다 내가 생각나서 전화했어 하는 그 말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의 방향이 맞을 때 그 사랑은 오래갑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받을 때보다 줄 때를, 말할 때보다 들을 때를 아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살아갈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는 진짜 멋있어졌어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랑은 멈출 때가 아니라 방향을 바꿀 때 완성된다는 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의 모양은 세월 따라 변합니다. 예전엔 손으로 밥을 지어주는 게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공간을 내주는 게 사랑입니다. 예전엔 다가가는 게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기다려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모양을 바꿔서 계속 흐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 혹시 마음 한쪽이 조금 시리게 느껴지셨다면 그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 온기 그대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세요. 그동안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돌보던 손을 잠시 내려놓고 당신 자신을 품어주세요. 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